최근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기네슈라던가 르나르, 뭐 반브론코스트 등등등 어디서 들어봤던 감독들의 이름들이 좀 나오면서 그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맡아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감독이 있다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지난번에 브리핑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축구협회로 외국인 감독들의 메일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외국인 감독들이 우리 대표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인 감독들이 아예 무명의 감독들이 아니라 그래도 유럽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감독들이 대표팀 감독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김민재를 시작으로 앞쪽에 있는 이강인, 손흥민, 그리고 뭐 황희찬, 황인범, 홍현석, 이재성 등등등 대표팀의 지금 스쿼드 자체가 꽤나 좋기 때문에 이 스쿼드가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볼 수 있을 만한 스쿼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들이 월드컵이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부임을 한 다음에 이 대표팀을 잘 이렇게 만들면 세계 무대에 내 축구를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이 펼칠 수 있다. 이 사실은 메리트 때문에 지금 여러 감독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인기가 많은 한국 대표팀의 이 감독 자리를 우리가 좀 선별을 할 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정혜성 위원장이 사실은 축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말을 못했었죠. 뭐 지난번에 감독을 선임하는 8가지 조건이 있다, 뭐 그중에 사실은 뭐 리더십, 성적을 낼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느냐,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술적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감독이 좋게 보이느냐, 일단은 우리 대표팀의 강점을 좀 살려줄 수 있어야죠. 우리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쿼드 내에 유럽 5대 리그급에서 뛰는 선수들이 꽤나 많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몰려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도 사실은 이쪽에서 뛸 수가 있잖아요. 이선 라인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실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약간 되게 특별한 거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선 라인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선 라인을 우리가 뭐 5명, 6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멀티 포지션처럼 쓴다면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우리가 이선 라인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축구를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답답했던 게 우리가 4-4-2 전형을 쓴다고 해서 미드필더가 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간격이 멀어지고 중원 싸움이 약해진다. 이게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실망적인 이야기였죠. 왜냐면 우리 이선 라인이 이강인도 있고 이재성도 있고 홍현석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도 있고, 특히나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좌우 측면에 있는 이재성, 이강인, 뭐 홍현석,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이재성, 홍현석, 이강인 이 3명의 이선 라인의 주전급 선수들은 미드필더 싸움까지 해줄 수 있는,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미드필더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중원 싸움이 약하다는 소리를 아마 안 들었을 거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꼭 있을 필요도 없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도 앞쪽으로만 선수들이 다 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뭐 로드리급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정효 감독의 광주를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선수가 정호연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광주의 축구는 중앙에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도 중원 라인에 대한 강력함을 가져갈 수 있고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좀 선택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 우리가 주도권을 그동안 거의 없는 축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 주도권 없는 축구를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벤투 감독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의 성향과 우리 대표팀의 이런 스쿼드적인 이런 구성이 잘 맞아떨어졌던 게 뭐냐면, 좌우 측면에 이재성, 황희찬, 뭐 홍현석, 나상호 등등등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는 안 뽑혔던 이유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을 때도 첫 번째 시즌에는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못 뽑히다가 월드컵 근처에 왔을 때 마요르카에서 이 플레이가 되니까 또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벤투 감독이
측면 자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측면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다시 측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풀백이 올라왔을 때는 모든 선수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원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축구를 벤투 감독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스쿼드와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경기력, 그리고 월드컵 이전에 월드컵 예선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감독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외국인 감독 중에서도 브루스 감독처럼 미드필더 라인의 뭔가 짜임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감독, 이런 감독들은 일단 제외하고 가야 되고, 규네슈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르나르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은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 혹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도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좋아하는 감독들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독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와 공격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공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이 더 휑해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에 갔을 때도 요르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팀들에게 역습을 허용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가운데서 우리 선수가 더 적고 상대팀 선수들은 더 많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면서 역습을 허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꼭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나폴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때 한창 재밌었던 그 나폴리의 축구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체격 조건이 약간은 왜소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없는 로보트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오히려 황인범 선수랑 비슷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세리아에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습니다. 근데 왜 나폴리의 수비가 강했느냐? 김민재를 기점으로 수비 라인이 공격 라인이 올라갔을 때 미드필더 라인도 수비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위치하니까 같이 올라갔을 때 모든 선수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같이 올라가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수 간격이 좁아지면 미드필더 라인이 횡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이 공간에서 볼이 떨어지면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간격이 좁을수록 모여들 수가 있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라는 선수가 나폴리에서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라는 이 압도적인 선수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 선수가 뒤로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올라와주면 자연스럽게 공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안쪽에서 우리가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데도 김민재를 중심으로 라인을 엄청 끌어올려서 수비를 잘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온 다음에는 이 간격 유지가 거의 안 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뭐 미드필더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공격적인 김민재라는 수비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국가들 상대로 거의 중원 삭제에 가까운 축구를 할 때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실수 많이 나오고요, 이재성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실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박용우,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나올 때 이 선수들이 정말 걸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3명, 4명을 혼자서 막 물리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공격과 수비 라인의 거리를 얼마나 잘 좁힐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감독이 뭐 예를 들면 르나르 감독이 있겠죠.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월드컵에 참가했을 때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전술이 간격이 되게 좁은 축구였어요. 간격이 좁다 보니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고, 아무리 아르헨티나라도 요 라인 사이에서 볼 잡기가 힘드니까 라인을 거쳐가지 못하고 계속 턴오버가 나오고, 턴오버가 나오니까 빠르게 끊어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역습 찬스를 잘 살려서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아르헨티나를 꺾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르나르 감독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하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감독, 뭐 상하 간격도 마찬가지고 좌우 간격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볼이 있는 위치마다 중계 화면에서 볼 때 볼 주변에 상대팀 선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선수가 많이 위치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들, 그런 감독을 일단 첫 번째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주 잘못된 사례가 클린스만이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뭐 전술이 없다 하지만 이 감독의 전술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뭐 대승을 거뒀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 경기장을 넓게 써요. 넓게 쓰니까 이제 상대 수비를 자기 이제 전술에는 분산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넓게 쓰면서 분산시키는 게 본인의 이제 그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가져가는 감독 중에 잘하는 감독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혀 놓으니까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중원 삭제 축구에 가까운 아주 안 좋은 축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스타일을 가진 감독보다는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도 좋고 김민재라는 이 공간을 많이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좁은 간격을 만드는 축구를 선호하는 그런 감독을 데려오는 게 일단 우리 대표팀의 조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쨌든 5월 초중순까지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국내 감독이든 국외 감독이든 마구잡이식으로 리스트에 넣어놓고 한 명씩 접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정확한 철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철학에 맞는 감독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놨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독이 우리 대표팀으로 올지를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